자, 교재 잠깐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정책 의제 설정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앞선 시간에 우리 이제 정책의 유형을 한번 분류를 해 봤습니다. 정책의 유형을 보니 로이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로이가 이 네 가지 유형의 정책을 제시를 했고요. 이제 거기서 포크 배럴이라든가 로그 롤링 같은 용어들도 놓치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각 뭐 사례들 같은 거를 거기다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그것들 쭉 한번 읽으면서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알몬드와 포일에서는 추출 정책하고 상징 정책이 나와 있죠. 네,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리플리 프랭클린은요, 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면요, 안정성과 일상화의 정도를 놓고 보면 배분 정책은 굉장히 일상적인 거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 뭐 세금 걷어가지고 그거 갖다 누구한테 어떻게 나눠줄까 이거 고민하는 거니까 굉장히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호적 규제나 재분배 정책은요 안정성이나 일상화 정도가 좀 낮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요 저항 세력이 항상 있어요. 이 정책을 쓸 때 난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난 반대일세 이런 세력이 항상 존재하고 그런 세력들이 자꾸 이게 물고 늘어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전개되기 좀 쉽지가 않다, 이게. 그러는 겁니다. 그죠? 네. 최저임금 매년 그 결정하잖아요. 매년 결정할 때마다 말이 많잖아. 매년. 그죠? 내년에도 9천, 얼마죠? 9,150원인가? 뭐 그런 식으로 정했는데, 근데 이제 그거 갖고도 뭐 또 이런 시국에 또 올리냐는 둥 뭐에서부터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밖에 안 올리냐는 둥, 뭐 만 원 공약은 물 건너 갔다는 둥, 이 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정적으로 추진되기가 쉽지가 않죠. 아까 이제 최저임금제 같은 게 이제 보호적 규제 정책에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 추진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재분배 정책도 이제 이 세금 내는 쪽에서 누진세 같은 거 막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안정성과 일상화 정도 좀 낮겠죠. 참여자 간의 관계가 어떠냐? 배분 정책은 강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재분배 정책도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배분 정책 같은 거 할 때도 포크 배럴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지역에 해주세요 이런 거 막 요구한단 말이에요. 재분배 정책 같은 경우에도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또 고소득층 여기가 좀 더 굳건히 뭉쳐 있겠죠. 고소득층은 고소득층대로 자기들끼리 이제 관계가 아주 끈끈하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결집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규제 정책 쪽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참여자들 내부에서의 결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다 뭐 이런 얘기로 분석이 됐고요. 갈등의 정도는 역시 이제 이쪽 재분배 정책 쪽으로 오면 높아지죠. 네. 그렇고 그다음에 그리고 규제 정책도 원래 갈등의 정도가 좀 큰 거라고 했는데 예, 둘을 쪼개놓고 보니까 그중에서 보호적 규제가 더 갈등의 정도 크다. 그렇게 설명된 겁니다, 여기서는. 자, 그리고 이제 관료 활동에 대한 반발인데 배분 정책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저쪽 졌으면 그 다음에 우리 주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관료 활동에 대한 반발이 낮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번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GTX 뚫어달라고 막 그러는데 김포만 너무 철도망이 없다.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진다. 막 이러면서 하나 뚫어준다고 했는데 그게 서울로 안 가고 부천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막 불만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제주행에서 발표할 때 그게 이렇게 돌아서 다른 노선을 타고 용산까지 오게 하겠다 뭐 등등 뭐 대안을 발표해 주니까 쏙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그죠? 쏙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면 더 해달라고 요구하겠죠. 그 요구하고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쓱 사라집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고 또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또 왜 쟤네 시끄럽게 군다고 쟤네만 더 해주냐?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막 난리를 쳐도 또 이제 그쪽으로 자원 할당이 좀 더 되면 그러면 또 그것도 이제 또 가라앉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관료 활동에 대한 반발은 별로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사실은. 순간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워 보여도 결국에는 떼어주면 끝나. 떼어주면 그냥 끝나. 그러면 되는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 순번이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쪽에다 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발이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때요? 관료 활동에 대한 반발이 이제 커지죠. 예.
그런 겁니다. 이건 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바뀌어요, 이제. 이 재분배 정책으로 오면 이거는, 이데올로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분배 정책은 그닥 이데올로기적이지는 않아. 요거는, 그 자체가. 그죠? 그거는. 그런데 재분배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데올로기적이에요. 보수와 진보의 관점도 많이 다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도 많이 부딪히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관련 활동에 대한 반발도 커지는 경우가 되죠. 이데올로기적 논쟁 정도 같이 붙여서 얘기한 겁니다. 제가 지금. 네, 그래갖고 여기에 지금 이데올로기적 논쟁 정도가 아래쪽으로 오면 강해지지 않습니까? 재분배 정책 매우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하고 나아갈 때 그럴 때 이제 그 반발도 굉장히 커지는 것입니다. 작은 정부에 관한 요구와 압력 그렇게 했는데요. 작은 정부에 관한 요구와 압력에 대해서도 아래쪽이 높죠. 왜 그러냐면 하지 말라고 저항하는 세력이 그만큼 굳건하다는 거예요. 재분배 정책 하지 말라고 우리 사회 기득권층이 더 크게 목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고 후퇴해라 라는 요구들이 커진다 해가지고 작은 정부에 대한 압력이 높다. 그런데 배분 정책 안 그런다니까요. 쟤네 해줬으면 우리도 해줘라 이래요. 그럼 그게 작은 정부가 돼요? 아니잖아요. 점점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 안 해요, 잘.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대가 됐다 손 치더라도, 여기 이제 지역이나 집단으로 내려가 보면은, 우리도 해줘라 그러지, 이거 축소해라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예. 그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분배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만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 경쟁을 통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노력을 끌어내려는 그런 유인동기에 약화돼서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저항이 굉장히 크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이해가 다 되죠? 이 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리플리 프랭클린이 이런 분석을 했고요. 솔리스베리는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율규제 정책 같은 거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공동규제하고 좀 다른 거였는데 기억하세요? 공동규제. 자율규제랑 공동규제는 다른 겁니다. 공동규제는 피규제 대상 집단을 놓고 정부와 민간의 시민단체 등이 손을 잡고 같이 규제를 하거나 뭐 민간의 시민단체가 나서서 규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율규제 정책은 피규제 대상이 되는 집단이 스스로 셀프로 자기네 규제를 자기네가 한다.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정책 참여자에서 이제 공식적 참여자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고 우리나라는 헌재라든가 선관위 그리고 지방의 참여자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네,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거기 행정부 뭐 대통령도 있고 행정기관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조직론 가면 열심히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그냥 이런 큰 틀만 잡고 지나가시면 될 거고요. 비공식적 참여자 이제 정당이 있고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설명드렸죠, 그죠? 예, 그래갖고 굳이 뭐 이거를 너무 깊게 들어갈 것까지는 없고 다만 이제 이런 정도. 자, 이제 보면은 이제 정당이다. 그리고 이익집단이다. 그리고 시민단체다. 이렇게 하면은요, 셋을 좀 비교해 보면은 쉽죠.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이익의 추구는요, 정당은 이제 공익이에요. 근데 여기는 사익이죠. 여기도 공익입니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영역은 어떠냐? 관심 영역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이쪽에 정당은 어때요? 정당은 여기는 포괄적이라 그랬죠? 포괄적 영역에 관심을 갖지만은 이익 집단 제한적이고요. 자기네 이익만 딱 챙기면 돼요. 제한적이고 시민단체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둘 다 제한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권력 획득과 관련된 활동을 하느냐, 권력 획득과 관련된 활동을 하느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정당은 권력 획득과 관련된 활동을 합니다. 그죠? 활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죠. 공천을 하잖아요. 공천권을 행사하는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익 집단은 여기 권력 획득과 무관하고 시민단체도 무관합니다. 무관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정치적 책임의 소재가 있느냐 그런 걸 하는데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게 잘못되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여기는 정책 책임을 집니다. 여기는 안 집니다. 정책 책임질 게 뭐 있어요? 이익 집단이야말로 진짜 최소한의 책임, 법적 책임 정도나 질까 말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뭐 정책이 잘못되고 뭐하고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도 그거 있었죠. 팬데믹 상황에서 민주노총 같은 데가 이제 집회를 열겠다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지금 상황에서는 집회하고 그러면 안 된다. 위반이다. 방역수칙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좀 일부 강행이 좀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무슨 책임을 물을 게 있나요? 유일한 건 법적 책임이에요. 뭐 그거 하나만 물을 수 있는 거고요. 법적 책임 관련해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대로 책임지는 거고 그 이외에는 우리가 뭐 책임 물을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이익 집단이 자기네 이익과 관련된 걸 주장하겠다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뭐 무슨 책임을 묻겠어요. 예. 뭐 만약에 자기들이 주장한 대로 관철시켰다가 이게 좀 뭐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 그래도 그게 뭔 상관이야. 자기네 얻을 것만 얻으면 되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니까 다른 뭐 책임질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법만 위반하지 않으면 되는데 때로는 이것이 일종의 투쟁의 방향성이다라고 믿어서 법을 위반하는 일도 하죠. 법을 위반하면 위반한 만큼 자기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은 뭐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이 좀 이제 불이익이 있겠지. 뭐 이제 그러면 자기네들이 뭐 감옥도 가고 뭐 이런 건 하긴 합니다. 알고도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익 집단은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법적 책임 정도나 지는 거고, 시민단체다 그러면은요, 여기도 법을 위반하면 법적 책임이 당연히 어디나 법적 책임에 다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도덕적 책임 같은 게 좀 따라오긴 하죠, 여기는. 시민단체. 그러지 않아요? 시민단체가 뭔가 공익에서 위반된 활동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신력이 떨어지죠. 이 시민단체는 이들이 사적으로 모였지만은 그래도 공익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점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성원을 받는 것이고 자발적인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가입해서 뭐 후원금도 내주고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시민단체가 만약에 공익을 저버린 행동들을 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도덕적 지탄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연말에 회식 한번 잘못했다가 엄청 된통 야단 맞았습니다. 회식을 했는데 그 모금된 돈으로 회식을 한 거야. 돼지고기 사 먹고 막 이래가지고 한 50만 원 썼나? 많이 쓴 것도 아니죠. 여럿이 모여서 먹었으니까. 그런데 그 50만 원이 진짜 절실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 거기다 쓰라고 준 돈을 왜 니들 목구멍으로 넣냐. 그래가지고 엄청 야단 맞았어요. 엄청 야단. 그런 게 도덕적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시민단체는. 그 시민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의 어떤 그 활동비만 받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상근 활동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정도 비교는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이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요. NGO나 NPO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NGO에 대해 가지고 요거를 이제 살라몬이 아까 그 정책 수단론 얘기했던 학자잖아요. 살라몬이 얘기했을 때 여기 시민단체 이제 한계를 지적을 좀 하고 그랬었어요. 시민단체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적도 했는데 시민단체는 사실은 정부하고의 관계를 보면은 서로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경쟁적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보완적 관계나 대체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설정되기 나름이에요. 나름.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계가 있다. 살라몬이 봤을 때 NGO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좀 사실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했었냐면은 여기가 박애적이긴 하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넓을 박자 사랑의 자 알죠? 박애적이다. 박애적이기는 한데 박애적 불충분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가 이거를 완벽하게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불충분성이 있다. 자원의 확보, 재원의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애적 불충분성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애적이란 말은 다 쓰는데, 박애적,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요. 아마추어리즘 같은 것도 얘기를 해요. 아마추어리즘 같은 거를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추어리즘이다 그랬을 때는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비했을 때보다는 이게 자발적으로 뭔가 헌신하기 위한 활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아마추어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예. 저는 그거 볼 때 그거 느꼈었어요. 정의기억연대? 여기가 한번 털렸잖아요. 예. 뭐 그리고 아직도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고 회계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재판도 받고 그러는데 뭐 그거는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이럴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하는 활동가들도 무슨 회계 전문가가 와가지고 직접 그 장부를 써주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들끼리 당신 이거 맡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맡게 된 사람이 자기 딴에는 뭐 열심히 한다고 했다 손 치더라도 장부상으로 봤을 때 빈틈이 있거나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조금 뭐 실제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좀 그게 언론에 보도될 때 더 크게 의혹을 많이 사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괴적 아마추어리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말이에요. 요게 선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가요. 불충분성하고 또 연결도 되는 거기도 한데 요게 정부가 어떤 대상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핀다 그러면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같은 기회를 주고 같은 혜택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정부가 하는 복지 정책 같은 것들이 이제 선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건을 정해놨다. 이런 얘기인 것이지 그 똑같은 조건인데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여기는요. 박애적 배타주의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박애적 배타주의 같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누군가 그래도 어떻게 된 사람이요? 그래도 선택된 사람이 있는 거지. 이해돼요? 네. 선택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배제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안 주냐고 호소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아이들을 뭐 이렇게 그저 돌봐준다 해요. 그럼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 학교도 보내주고 뭐 하잖아요. 생활비도 주고 이렇게 한다 그런다 쳐도 그런 조건에 있는 진짜 수두룩 빽빽 많은 애들 중에 몇몇 아이들이 선별되어서 그죠? 예, 그 아이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같은 조건에 있는 상당수 아이들은 그냥 배제되는 거거든요. 배타되는 거예요. 배타되는 건데 그렇다고 왜 난 안 해주나요? 이렇게 항의할 수 있나? 공식적으로?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요, 후원자가 원하는 쪽에다가 온정을 베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박애적 온정주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정을 여기다 베풀었으면 좋겠다 하면 그쪽 분야로 돈을 써야 되는 거죠. 더 절실한 데가 딴 데가 있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박애적 온정주의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죠. 어린아이들 있죠.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원은 그래도 조금 저 후원자를 모집하기가 조금 용이한데 그런데 이게 막 노인이라든가 그죠? 노인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그 보육원 출신 아이들 중에 이제 만 19세가 되면 보육원 나와야 되는데 500만 원쯤 쥐어주고 정책자금이라고 정착자금 그걸 주고 나가서 알아서 살아라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면은 500만 원을 뭘 하죠? 뭐 어디 방세 보증금 충당하기도 쉽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 돈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원래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 없지. 어른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지 이제. 너 다 컸잖아. 네가 알아서 살아야 돼.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걸 5살짜리가 부모 없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온정이 확 이게 그죠? 온정이 확 이게 좀 커지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힘든 다른 대상자들도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관심 많이 기울이는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도움의 손길이 잘 못 가는 거지. 그런 한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에 제약점이 있어가지고 이게 시민단체만으로는 이게 정책적인 효과를 100% 내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정부가 구조적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나서야지 시민단체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보완적인 역할 혹은 견제자로서의 역할, 대안을 제시해주는 역할 정도 이런 것들로 좀 움직여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를 좀 추가해 드려 봅니다. 그 정도 시민단체까지 봤고요. 뭐 언론에 대한 얘기는 언론도 뭐 깊게 들어가는 문제는 뭐 나올 가능성이 별로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언론은 일종의 증폭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그것을 확성기를 통해서 확 퍼뜨려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론의 향방을요 어떻게 보면 방향을 잡아서 좀 끌고 가는 역할도 해요. 선도적인 역할 같은 것들도 언론이 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뭐 이른바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제 언론 매체들이 그런 역할도 많이 했죠. 요즘에는 힘빨이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지. 옛날에는 KBS, MBC 뉴스가 엄청나게 파워가 있는 거였고요. 신문으로 치면 조선일보 뭐 이런 데들이 아젠다를 진짜로 얘네들이 세팅해서 끌고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영향력이 완전히 다 분산돼 가지고 언론 매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누구나 언론사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또 흘러가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는 직접 뉴스를 생산하진 않아도 뉴스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힘을 딱 틀어줬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미디어는 힘이 약해졌고 또 그다음에 SNS 이런 걸 통해서 각자 전문가라든가 뭐 이런 사람 명망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또 이 말 한마디가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졌고 누구나 다 자기가 또 언론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분위기가 됐고 이런 것들이 아주 큰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변화가 있는데 우려되는 지점들도 상당히 많이 있긴 합니다. 뭐 우리 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집단 극화 이래가지고 이 극단적인 목소리들이 힘을 더 많이 얻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편 내 편 나눠지고 그리고 자꾸 접하는 정보 쪽 그 유사한 정보들만 자꾸 이제 SNS가 자꾸 추천도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생각만 막 굳어져 가지고 잘못된 정보인데 그게 그냥 진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이 시험에 나왔던 표현이거든요. 집단극화. 나중에 가서 조직론 할 때 그 전자정부 같은 거 공부할 때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는 해요. 아무튼 언론이 이렇게 이제 미디어의 다변화,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많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분산이 좀 됐다 그럴까요? 그래서 몇몇 주요 언론사가 여론의 향방을 좌지우지하던 그런 시대는 이제는 좀 많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오히려 연합뉴스 같은 데가 너무 힘이 세졌어.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이버는 유통하는 과정에 힘을 얻었다 그랬는데 연합뉴스는 원 소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로서의 힘이 세졌어. 왜냐면 인터넷 미디어 같은 것들이 막 우후죽순 생기면서 얘네들이 하는 일이 그 연합뉴스 기사를 월에 얼마를 내면은 막 갖다 인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 전문 용어로 우라카이 한다 그러는데 그냥 말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냥 또 생산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다 비등해지고 클릭으로 돈을 받으니까 유통사한테 네이버나 이런 데서 클릭이 많이 나오게 하려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제목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제목을 자극적으로 이 썸네일 같은 걸 달아가지고 이거를 클릭하게 만들고 이러려고 경쟁을 하고 그러니까 기존 신문사나 이런 데들도 거기서 자꾸 자기네 기사가 노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 짓거리를 같이 따라해요. 기자가 시간이 없어서 취재를 못 한대요. 기사를 쓰느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니까 하루에 수십 개씩 쓴다는 거야. 기사를. 그게 말이 되나? 원래는 취재하고 사실관계 확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실에 접근해 주는 게 기자의 역할인데 지금은 뭐 전혀. 그래가지고 이 언론 환경이 막 바뀌면서 고민거리도 아주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깊은 얘기들은 잘 다루기는 어렵고 아까 말했던 뉴미디어 관련된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더 보고 그렇게 되면 다 메꿔질 것 같아요. 그 정도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아젠다 세팅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뭘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이냐면은, 사회 문제는 사회라는 말을 했으니까 누구 한 사람의 고민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공통된, 모두에게 공통된 건 아니라손 치더라도 다수와 관련된 이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고, 문제라는 말은 긍정적인 뉘앙스예요,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어때요? 부정적인 뉘앙스죠. 문제다 그랬을 때는 뭔가 좀 안 좋은 일, 이런 건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 문제 개념 정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바로 다름 아니라 요게 인위적 해결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 사회 문제라고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8월, 9월이 되면 막 태풍 같은 게 오겠죠. 태풍이 오면은 많은 피해를 입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일컬어 사회 문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자체는. 그런데 태풍이 왔는데 방파제 같은 데를 손보지 않아서 피해가 커졌다 이러면은 이거는 사회 문제입니다. 야, 공무원들 뭐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공무원들 사전에 뭐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책임을 묻게 돼요. 이건 사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입될 수 있는 거, 사람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사회 문제를 하죠. 아무튼 그게 사회 문제인데, 사회 문제가 모두가 다 정책으로 좀 다뤄져서, 그래서 그거에 알맞는 대안들을 도출하고 그거를 실현해 나가고 하면 좋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겠지, 원론적으로는.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 보면은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공무원이 막상 돼보면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을 거고요, 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들, 그럼 관리해야 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런 속에서 이렇게 튀는 사회 문제 같은 게 탁 있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들을 전부 다 다루기도 어려울 거예요. 새로운 정책을 짜고 그 정책대로 집행해 나가고 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닐 겁니다. 일단은요, 사람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돈이 부족하고 항상 그럴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뭐 공무원 너무 뽑아가지고 너무 비능률적이다 그러는데, 저는 좀 게을러 사람들이 그런 비판을 할 때 보면 제대로 알아보거나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말하는 경우가 잘 없고요. 이게 신자유주의 이후에 그냥 입버릇이에요. 입버릇이야. 기업가족 정부 되라 그랬잖아요. 기업은 능률적, 정부는 비능률적. 그냥 그거는 입력돼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공무원 비능률, 공무원 넘쳐, 공무원 잘라야 돼, 규모를 축소해야 돼. 그냥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공무원이 필요한 인력에서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팩트로 다가가지도 않아. 그냥 그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공무원 무능력해, 공무원 비능률이야, 공무원은 너무 넘쳐, 이런 식으로 돈 낭비해.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 중에 진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다른 나라 케이스나 이런 거랑 비교해보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무원의 소요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면서 그런 말 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일부 논문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인용도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소구되는 걸 보면 그냥 공무원 잡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근데 그게 너무 게으른 거야. 그냥 입력돼 있는 거야. 80년대 이후에는 계속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입버릇처럼. 실제로는요, 가서 이런 문제들 다 해결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없어. 물론 비능률도 있을 수 있겠지. 필요 이상 인력이 과잉된 데도 있을 거예요. 조직 안에서 보면. 이걸 재편할 필요는 있어요, 물론. 그러긴 하겠지만은 그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막 넘쳐가지고 다 놀고 있는데 월급 챙겨주고 이렇게 안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면 그렇게 하게 방치하고 있을 거예요? 누가 그 꼴을 봐? 그 꼴은 못 봐.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이 막 놀고 있으면 그거 가만히 있겠어? 그거를 시장이 딱 가서 봤더니 여기 공무원들 다 놀고 있어. 그런데 그래도 이건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 월급 주는 거 고맙게 생각하자,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있나. 없던 일도 만들어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일을 시켜도 일이 끝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빈틈이 생겨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보세요. 코비라는 학자를 여기서 잘 보셔야 돼. 이제
자, 보세요. 정책의 의제 설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면, 정책의 의제 설정, 아젠다 세팅이다 그랬을 때, 여기서는 콥이라는 학자가 중요합니다. 콥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콥이, 이제 누구랑 연구를 했냐면, 엘더라는 학자랑 연구를 해가지고요. 콥과 엘더가, 여기 의제 설정의 의제 설정 과정을 제시했어요. 여기서 이제 의제 설정의 과정입니다. 정책 과정에 큰 틀이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정책 의제 설정인데, 그 정책 의제 설정으로 들어가 보면 이 안에서 또다시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의제 설정의 과정 절차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제시했냐면은 이렇게 제시를 했죠.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사회 문제다 그러면은 그 특징을 어떻게 보자 그랬었냐면은,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니까 다수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다수 관련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니까 부정적인 사안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인위적 해결 가능성이다 그랬어요. 참고해서 보세요. 이건 그냥 인위적인 해결이 가능한 사항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회 문제인데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사회 문제를 다 다룰 능력이 안 돼. 사회 문제를 다 다룰 능력이 안 돼 갖고 요거를요 이렇게 깔때기처럼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사회 문제 중에 일부가요.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촉발 계기가 있습니다. 촉발 계기를 거쳐 일부만 이렇게, 요 중에 일부만 이렇게 내려서 일부만 뭐가 되는 거냐면, 일부만 있잖아요. 일부만 여기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슈로 떠오르는 것들이 이 숱한 사회 문제 중에 일부예요. 일부. 그러니까 언론도 좀 타고 말이에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기가. 아니, 사회 문제가 모든 게 다 우리의 지금 관심사로 떠올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만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촉발 계기를 거쳐서 사회적 이슈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적 이슈화 된 거 중에 또다시 어떻게 되냐면요. 또다시 일부가 뭐가 되냐면은 이 중에서 공중의제로 채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중의제화돼요. 공중이 뭔지 알아요? 공중이 뭐 이렇게 허공에 이 공중이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저 중자가 무리중자인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대중. 응? 그 다음에 뭐 또 무슨 중자 있어? 민중.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국민, 시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와 더불어서 어떤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무리지어서 표현할 때 그 중에 하나의 표현으로 공중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정치학적인 용어로서 공중은 어쩔 때 공중이라고 그러냐면, 뭔가 의도를 갖고 있고 어떤 특징을 딱 규정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공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대상자를 공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대상자를 공중이라고 한다. 대중하고 조금 달라. 대중은요, 그냥 불특정된 다수자예요. 어떤 성질을 규정하지 않고, 야, 여기 떼그지로 많은 사람들이 있네? 그럼 대중이야. 그런데 공중은 뭐냐면, 거기서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중이에요. 그래서 이 공중의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공중의제가 됐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아? 정책화해야 되지 않아?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또 공중의제로 되진 않아요. 특히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공중의제화 되는 것들은 딱 보면 대안이 있을 것 같고 방향성을 딱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공중의제로 사람들이 막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공중의제는 아직 어떤 단계입니까? 이게 아까 봤던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들. 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대로만 해가지고서는 이것이 이제 제대로 의제화 됐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이것이 다시요. 자, 이렇게 추려집니다. 이것이 다시요. 정부 의제로 채택이 돼야 되거든요. 정부 의제로
정부 의제로 채택되려면 이제 공식적 정책 결정자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식적 정책 결정자, 뭐 국회의원 대표적이겠죠.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이런 사람 관심을 탁 표명해야 돼. 장관 이런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딱 갖게 되면 이제 정부 의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사회적 이슈가 공중 의제로, 공중 의제가 정부 의제로 이렇게 방향을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좁혀지면서. 알겠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참 이게 아직까지 정책으로 진짜 채택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부 쪽, 그러니까 아까 공식적 정책 결정자 쪽에서 요거 한번 달아볼까? 이렇게 된 겁니다. 요거 한번 달아볼까? 요거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달아볼까? 만져볼까? 여기까지 오는데도 이렇게 힘들어. 아, 장난 아니에요. 이런 모델을 제시한 게 콥입니다. 엘더와 더불어서 콥과 엘더가 정책 의제의 설정 과정을 이렇게 네 단계로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는 보세요. 공중 의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의제로 오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무래도 요거는 민주적인 절차인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온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민주주의가 좀 전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상향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상향적인 거잖아요. 다수 대중이 정책 의제 채택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여하고 있으면서 상향적으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그림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했지만 실제로 권력 관계로 보면 다수 대중이 위로 밀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밀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상향적 의사결정 구조로 정책 의제가 채택될 때 이런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롭게 봐야 되는 것은 왜 이 문제들을 다 이렇게 못 받아들이느냐. 요게 우리의 이제 시스템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스템의 한계 내지는 뭐 제약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체제 이론 있잖아요. 체제 이론에서 보면 이 시스템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 체제 이론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체제 이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체제 이론에서 뭘 얘기하냐면 시스템의 한계를 얘기하는데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체제 이론은 되게 걱정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요. 체제 이론에서. 그래갖고 뭘 하냐면요. 이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체제 이론 이렇게 설명했어요. 게이트 키퍼 역할. 체제가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한대. 저거를 제가 예전에 그림 그려드렸을 거예요. 투입, 전환, 산출, 환류 그럴 때 저 밑에 환경 이걸 딱 놓고 개방체제에서 환경이 막 밀고 들어와요. 엔트로피. 밀고 들어올 때 그거를 커트해. 커트. 야, 이거 우리가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면 못 받아들인다.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다. 안 된다. 그 커트를 해. 게이트 키퍼. 그때 한번 써드렸을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 문제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능력의 한계 때문에. 한꺼번에는 못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이슈가 된 거, 그거 먼저 다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먼저 다루게 되어 있어. 그거 먼저. 시끄럽게 굴어야 우는 아이 젖준다고 시끄럽게 굴어야 먼저 채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좀 희한하게 전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정부가 돈 들여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럴 때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고 중학교도 의무교육이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에요.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은 아닌데요. 무상교육으로는 바뀌었어요. 무상교육. 근데 그 고등학교 무상교육 가기 전에 먼저 뭐가 끼어들었냐면요. 대학 등록금을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는 게 이게 끼어들어왔어. 이게 이상하잖아, 과정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있었던 의무교육을 이제 무상교육의 형태로 고등학교로 확장해야 될 타이밍에 갑자기 중간에 뭐가 여기를 치고 들어왔냐면은 대학에 대한 반값 등록금 요구가 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밀고 들어왔어요.
먼저 그게 구현이 된 겁니다. 그 한국장학재단인가요? 여기에서 해가지고, 요즘엔 뭐 다 장학금 형식으로 다 받는 거잖아요. 국가장학금까지 포함하면, 그죠? 국가장학금을 거의 다 받아가지고, 학교에서는 이제 뭐 성적장학금이나 뭐 빈대를 채워주더라고요. 빈대. 그러니까 국가장학금으로 못 받는 학생들이나 뭐나 이런 사람들을 좀 채워주거나 뭐 아무튼 아니 서로 보완적인 관계더라고. 누구나 다 학부 과정에서는 다 뭐라도 하나 혜택을 보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럴 때 반값 등록금을 구현해야 되니까 뭘 했냐면은 대학 등록금을 동결시켜버리고 정부가. 그때는 이제 사립대학들도 뭐를 탁 잡으면 되냐면, 야, 니네 지원 안 해줘. 보조금 안 준다. 그랜트 안 준다고 탁 목을 부여잡으면 꼼짝 못 합니다. 꼼짝 못해서 등록금 못 올리게 하고, 예, 그렇게 갔죠. 근데 왜 이렇게 됐냐? 2000년대 접어들어서 대학들이 어마무시하게 등록금 올려요. 근데 대학들은 항변은 해요. 그때 각 대학의 건물도 많이 올라가고 교수 임용도 늘었다. 등록금으로.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 시각은 좀 달랐어요. 이것이 가계경제에 주는 부담이 너무 크고, 왜냐면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80%인데 이거 웬만한 집에서는 다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부담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대학이 등록금 말고 니네 적립해놓은 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좀 쓸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게 대학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시민단체 주장이 너무 일리가 있지. 니네는 뭔데 돈을 쌓아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등록금으로 다 충당하려고 그래? 어? 등록금 뽑아 먹어가지고 그걸로 건물 짓고 그러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차피 이게 아무리 사립학교여도 원래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보더라도 학교 건물이 이런 개인 소유가 아니거든요. 원래 학교법인은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그 사립학교 운영하는 집안이 뭘로 거기서 울고 먹어요? 거기에 자기네 집안 사람들이 다 총장하고 뭐 학장하고 뭐 이사장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월급 받고 평생 호의호식 하는 거야. 그냥 그런 거지. 그 여기 땅하고 이 건물이 내 거야 이러진 못합니다. 그건 이제 공공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학교가 되는 순간. 그렇게 되는데 왜 재단에다가 돈을 적립하고 쌓아두냐 그러는 거지. 근데 사실은 대학이 잘 돌아가려면은 적립금을 쌓아서 그걸 가지고 좋은 교수 스카우트도 하고 뭐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돼.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한동안 쌓기만 하고 그걸 잘 안 쓰고 재단들이, 그리고 또 이제 등록금은 계속 올라가니까 불만들이 이렇게 터진 거죠. 그래갖고 2000년대 후반에 그래가지고 반값 등록금 공약들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막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우는 아이 젖 먼저 주는 거예요.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는데 정부가 나서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보다 뭘 먼저 했다? 대학교 반값 등록금 지원해주는 정책 먼저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전됐어. 역전. 정책의 순서가 역전돼 버렸어. 왜? 먼저 튀어올라온 사회적 이슈를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정치권은 민주주의 하에서는 그 정치권이 여기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들고 나서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알겠죠? 이러면은 요거 설명 다 됐을 것 같은데, 그 사례로. 그죠? 예. 네. 이렇게 이제 온 거고요. 근데 이제 엘더가 가만 보니까 정책 의제 설정 가지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보니까. 이게 왜냐면은 권위주의 정부도 한번 떠올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권위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여도 모든 정책이 다 이런 과정만 거쳐서 채택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누구랑 또 연구를 하느냐, 위드로스라고 하는 학자하고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뭐를 추가하느냐. 여기서요, 이거 봐봐요. 요거가 의제 설정 과정을 하는데 이 모델이 바로 이름하여 외부 주도형이거든요. 외부 주도형을 얘기했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야, 이거는 외부 주도형이라고 하자. 전에 했던 연구는 이건 외부 주도형, 민주주의를 전제로 외부에서 주도한 모형이라고 얘기하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추가한 것은 내부 주도형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보자. 여기서 말하는 내부는 관료 조직 내부, 뭐 이렇게 되겠죠. 정부 내부. 정부 내부에서 주도한 이 의제 채택의 과정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이 내부 주도형 안에서 이렇게 보니, 내부 주도형 안에서 보니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동원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내부 접근형이라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내부 접근형. 내부 접근형은 다른 말로 음모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동원형이다라고 했을 적에는, 요거는요, 어떤 절차냐면, 요거를 이제 기반으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회 문제가 있어. 사회 문제가 있는데, 사회 문제를 누가 먼저 봤냐? 최고 지도자. 이런 사람이 먼저 탁 본 거예요. 응? 야,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먼저 탁 찝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부 의제로 먼저 채택을 딱 해버리는 겁니다. 정부 의제로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를 공중 의제로 오히려 대중들한테 널리 퍼뜨리는 거예요. 과정을.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PR을 해요. PR. 요 PR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됩니다. PR. 요 PR. PR이라고 하는 거,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요거를요, 퍼블릭 릴레이션이라 그래갖고, 이걸 공공관계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홍보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정부가 자기네가 채택한 정부 의제를 공중 의제로 퍼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막 그냥, 이건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의 당위성, 필요성도 얘기하면서 또 장점, 단점을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하면서 다듬어 나가는 게 PR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홍보, 광고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구분을 하는데 권위주의 하에서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거의 광고처럼 전달되겠지 아마. 자기네 지도자가 선택한 것이 삑살이 나면 안 되니까 이건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공중의제 하겠죠. 이렇게 됐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산하 제한 정책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60년대 이후에 경제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산하 제한 정책을 쓰죠. 왜냐하면 농경사회는 그런 거죠. 땅 파먹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농경사회 때는 진짜. 그럴 때에는 사람 한 명을 더 낳는 게 우리 집안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너무 멀리 가는 경향은 있지만, 자, 옛날에 옥저에서 민며느리제 같은 거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애를 딱 낳아봤는데 이게 딸이야. 그러면은 근력이 많이 필요한 이 농업에서는 노동력 확보에서 약간 좀 밀린 거지, 이게. 남자애가 태어나는 게 노동력 확보는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저 시집을 빨리 보내서 또 다른 자식을 낳는 거지, 이제. 그 다음 세대. 그러라고 이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얘가 너네 집에 애도 낳아줄 거고 너네 집에 노동력을 제공해 줄 거니 너희들이 데려가서 키워라. 아기 때부터. 뭐 이거 아니에요, 이게? 시스템이? 그러니까 농경사회의 노동력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네 노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도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시절에 하던 얘기가 뭐예요? 각자 지 먹을 숟가락은 지가 갖고 태어나는 법이다. 거기서 우리 수저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응용해서 나중에 야, 난 태어났을 때 금수저였어. 나는 흙수저야, 무수저야.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경사회 하던 얘기야, 그게. 아무튼 각자 지가 노동하면 지 입에 풀칠할 거는 일단 생산하지 않겠나. 뭐 이런 식으로 인식했던 거죠. 모든 농경사회는 다 그래요. 농경사회는 항상 힘 닿는 데까지 애를 낳습니다. 네. 그게 그리고 고민의 대상이 아니었겠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애가 생기면 계속 낳는 거지, 뭘. 그걸 고민을 했을까? 고민 안 했을 거야. 근데 고민하기 시작한 거는 산업화 이후에 고민하는 거예요. 서구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는요, 기계도 만질 줄 알고 글씨도 읽을 줄 아는 노동자를 키워야 되거든. 그러려면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이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일을 시키지 말고 어릴 때 가르쳐야 돼, 애들을. 가르쳐야 돼.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때까지. 돈이 드는 일이거든요. 돈이 드는 일인데 애들을 계속 낳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육의 기회를 못 받는 사람들 계속 생겨나고 사회의 부양 능력이 좋아지는 속도가
이 많은 인구를 다 부양할 만큼의 능력을 못 갖추게 돼요.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을 쓰는 거예요. 어디나. 근데 우리도 그 문제를 누가 먼저 인식했냐? 그건 정부가 먼저 인식한 겁니다. 그래갖고 야, 우리 계속 이렇게 이 너무 많은 다산의 문제가 있는데 애들 교육도 다 못 시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가 정부가 먼저 의제를 탁 채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둘만 낳아 잘 기르라고 하자. 처음에는 뭐 셋 뭐 이렇게 출발했습니다만은 물론 셋만 낳자, 둘만 낳자, 그다 하나도 충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갔거든요. 정부가 의제 채택을 하고요. 이거를 PR을 통해 가지고 대중들의 인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 문제다. 애를 낳았으면은 책임져야 된다. 애 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그럼 애를 너무 많이 낳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끌고 갔던 거죠, 이게 동원형. 그런 케이스 많죠. 우리가 권위주의 시절 오랫동안 지나왔으니까. 또 하나 뭐 새마을운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촌 개조 사업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의식의 개조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뭐 근면성실해가지고 우리는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우리 정신 속에 있었다. 저는 그거 별로 그렇게 신뢰하는 분석은 아니에요. 그래서 진작 좀 잘 살지. 진작 좀 잘 살지 그랬어. 그렇게 다 그 근면성실한 민족인데 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나요? 진짜로 뭐 토양이 척박해서 그래? 진짜로? 그 이유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농경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일하지 진짜 오늘날 우리가 막 시간 막 재가면서 막 그죠? 시간 막 5분 10분도 막 아껴가면서 쓰고 이런 마인드가 있을까? 없지. 어디나 없어요. 그래도 농사 지으려면 적당한 부지런함은 필요하니까 그만큼 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지만은 오늘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근면성실함이 과거에 농경사에 있었을까? 전혀. 시간관념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일하고 싶을 때는 오늘 제끼고 싶으면 제끼고 그렇게 살았겠지. 그게 더 인간답게 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나 가난을 면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정신부터 개조해야 돼. 아침 6시가 되면 나와야지. 나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아침 6시가 되면 그래서 깨우지. 국가가 깨우는 거예요. 국가가 이장집을 통해 가지고 스피커 달아놓고 음악 틀어놓고 다 나오게 하고 아침 체조하게 하고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 새마을운동 같은 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문제를 정부 의제로 먼저 채택하고 공중의제로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많다고. 이런 모델 하나 얘기를 했고요. 내부 접근형은요. 이거는요. 국민들을 막 동원할 필요도 없어. 그럴 필요도 없고 자기들끼리 그냥 후닥후닥 하해서 끝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어쩔 때 그렇게 하느냐? 이것도 나름 상위에 있는 이 관료가 관심을 가져야지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최고 지도자까지는 아니어도 어쩔 때 그렇게 하면 자기네 내부 하위 조직의 이익을 추구할 때 대중이 알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 그냥 자기들끼리 하고 말아야지. 그리고 어떤 뭐 부정부패 같은 것들하고 연결이 됐을 때 혹은 있잖아. 그러니까 방산비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방산비리가 끊어졌나 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얘기가 없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방산비리 문제가 굉장히 컸거든요. 카이 사태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거는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아니 그래갖고 군인들 그 있잖아요. 군인들 군화를 바꿔줬다 그랬는데 군화를 바꿔줬는데 군화가 막 비가 새고 철모를 바꿔줬는데 저도 군대 갔을 때 철모가 6.25 때 쓰던 철모라고 그러면서 줬거든요. 껍데기만 새 거로 해서 그리고 벗기면은 장난 아니야. 근데 그런 거 현대화 안 됐다 그래서 바꿔주는 사업을 했는데 나라 예산 들여서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철모를 놓고 총을 쏘면 총이 뚫려. 그게 철모가 아니잖아.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잠수함이 안 가라앉아. 뭐 이러기도 하고 별일 다 있었어요. 방산비리가 여기저기 다 헤쳐먹는 거지. 그 오랜 세월에 걸쳐서 헤쳐먹었을 거 아닙니까? 은근히 그런 정책 결정할 땐 조용히 자기들끼리 해결할 거야. 그리고 또 나중에 드러나서 문제지 자기들이 그렇게 해왔을 거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요. 이런 것도 있죠. 그런 나쁜 거 말고도 음모용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남북 간에 통신망을 다시 연결했죠. 작년엔가 북한이 땡깡 부리면서 우리가 져준 거 그거 폭파시켰잖아. 이것들이 200 몇십억짜리 건물. 그때 너무 다 빡치지 않았어요? 그렇지. 저 새끼들 왜 이렇게 극단적이지? 그냥 통신망 끊으면 되는데 폭파시켜버렸어. 다시는 대화 안 할 것처럼.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다시 또 재개가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 화가 나는데 그런다고 이 북한이 참 골치 아픈 땡깡쟁이 같은 이 느낌인데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내버려 두면 어디로 튈지 모르겠으니까 내 관할권에다 이렇게 두긴 둬야 돼. 응? 근데 그렇게 둬도 망나니 짓을 가끔 해. 우리가 볼 때는. 가끔이 아니지. 계속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예,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거를 이제 관리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도 조용히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발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외교적인 거나 혹은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조용히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이런 거는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사안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음모형으로 갈 수 있죠.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사회 문제가 뭐가 되냐면 그냥 이거는요, 정부 의제로 채택되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네, 더 이상이 없어. PR이 안 나와. 그래서 시험 나올 때 여기 포인트, 여기 빨간색으로 쳐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얘랑 얘를 비교할 땐 PR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서 그게 많이 나오는 포인트. 물론 시험에서는 얘가 제일 많이 나오지. 얘가 제일 많이 나오지만은 이 세 가지 유형을 같이 비교해야 돼요. 코비한 연구입니다.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이에요. 네.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은 143페이지 거기에 표 하나 있죠. 의제의 단계별 구분. 채택 전에는요, 여기 이제 공중의제라는 말 썼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표현으로 체제의제, 토론의제 이런 표현도 쓰고요. 이 정부의제는 같은 표현으로 공식의제, 제도의제 이런 말들을 써요. 행동의제 이런 말도 쓰고. 그래서 뭐 용어까지 그렇게 쫙 구분해 놓으시면 더 좋고, 보통은 이 표현으로 그냥 나와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외부주도 모형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 가지고 허시만이라는 학자는요, 강요된 정책 문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거 찾으셨어요? 어딘지 달랑 맨 밑에 그거 밑줄 하나 오세요. 나온 적이 있어, 이게. 강요된 정책 문제. 그 무슨 얘기냐? 왜 강요됐다 그러죠? 정부 관계자 입장에서는 다수 대중이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받아 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요된 정책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런데 동원 모형은요, 어때요? 그 맨 밑에 가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허시만이 또 이런 얘기죠. 채택된 정책 문제. 이거는 이제 정부 내부에서 채택한 것이다. 그러고 대중들한테 알려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비교 하나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뭐 나머지야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거기 이제 음모형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의도적으로 국민을 무시하거나 사전에 국민이 알면 곤란한 문제 또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도 활용합니다. 예, 국민들한테 보고하고 뭐하고 거기서 합의점 찾아내고 이러기가 어려울 때 빨리빨리 처리할 때도 이렇게 해요. 그러기도 하고요. 됐죠?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또 볼게요. 144페이지 맨 아래쪽에 표에 가보면은 여기에 구치기형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건 메이라는 학자가 추가를 한 거거든요. 구치기형. 이건 어떤 거냐면 구치기형은 거기 표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중의 관여 정도가 높고 그러면서 정부가 주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이 찬성하는 이슈가 있는데 그 힘을 이용해서 정부가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걸 관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운이 좋게도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이 대중적으로 지지가 높아. 그러면 그 대중 지지의 힘을 끌어내가지고 그걸로 확 밀어붙여 버리는 거죠. 왜냐면 정치권 내에서 보면 반대자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자가 있겠지만 찬성 여론을 드높여가지고 그 힘을 타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 걸 구치기형이라고 해요. 구치기형. 그리고 또 있어요. 사실은 여기 교재는 안 실었지만은 시험에 나온 것 중에 커튼 모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정책 커튼 모형. 그거는 뭐가 되냐면 내부적 균형보다 음모형보다 더 은밀하게 할 때 정책 커튼 모형이라고 해요. 진짜 지들끼리만 딱 소수 몇몇끼리만 모여갖고 정책 의제를 만질 때 그런 걸 이제 커튼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정책 의제 설정의 과정까지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책 의제 설정의 주요 이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이 우리가 공식적 정책 결정자와 비공식적 정책 결정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버전 2예요. 그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거기까지 오늘 또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세요.